세계 최강이라는 그 육군이 자기 대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채울 후보 명단에 한국 이름이 올라갔죠. 팔라딘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의 육군 장관이 자기 군대 주력 자주포를 두고 의회에서 한 말입니다. (2026년 4월) 워싱턴. 그는 같은 자리에서 요청을 하나 더 했습니다. 팔라딘을 내년에는 더 사지 않겠다. 생산을 멈추게 해달라. 주력 자주포의 생산 중단 요청. 세계 최강 육군이 자기 대포를 손절한 겁니다.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군대죠. 그런데 지금 미 육군에는 새로 뽑을 자주포가 없습니다. 없어서 못 뽑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없앤 겁니다. 1990년대부터 오늘까지 미국은 자기 손으로 자주포 사업을 3번 엎었죠. 24년입니다. 같은 기간에 하나 더 밀렸습니다. 포탄. 미 육군이 잡은 목표는 155mm 포탄을 한 달에 10만 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3월 실적은 3만 6천 발.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는 대포와 포탄을 같이 살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후보 목록에 한국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지난 1월 미 육군 조병창 부지 안에 한국 회사 공장이 들어가는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요. 한 가지만 먼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미 육군에 내민 대포의 뿌리는 미국이 1980년대에 우리에게 빌려준 설계입니다. 가르쳐준 나라와 배운 나라. 오늘은 그 24년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크루세이더에서 시작합니다. 1990년대 미 육군이 준비한 차세대 자주포. 목표는 분당 12발, 사거리 40km. 그 시절 기준으로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자동 장전에 냉각 장치까지 넣은 미국식 물량 투입의 결정판. 그런데 2002년 5월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가 사업을 끊었습니다. 이미 110억 달러가 들어간 뒤. 크루세이더는 우리가 만들려는 군대에 맞을 만큼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정밀 타격이 주도한다. 포탄을 대량으로 퍼붓는 시대는 지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무겁다는 지적도 있었죠. 원래 60톤이던 무게를 40톤 아래까지 깎았는데도 탄약 운반차까지 딸려가야 해서 비행기로 실어보내기가 까다로웠죠. 육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고 되살리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4년째 서로에게 포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선을 정리하는 것도 밀어내는 것도 결국 포병이었습니다. 정밀 유도탄은 비싸고 하루에 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죠. 미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죠. 크루세이더의 기술을 물려받은 후속 사업이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미래 전투체계 그 대표 차량이던 NLOS 캐넌입니다. 직접 보이지 않는 표적을 때린다는 뜻 무인 포탑에 자동 장전까지 넣은 크루세이더의 축소판. 무게를 20톤 아래로 줄여 수송기에 싣겠다는 계획도 붙었습니다. 이것도 2009년 12월에 취소됩니다. 이 사업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 전투체계라는 큰 그림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 그리고 세 번째, 2015년에 시작한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 ERCA입니다.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포신을 58구경장으로 길게 뽑아 70km를 때리는 것. 시제품 이름은 M1299. 이번엔 될 것처럼 보였죠. 2020년 12월 유마 시험장에서 실제로 70km 표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사업도 멈춥니다. 이유가 조금 허무하죠. 포신이 닳았습니다. 많이 쏘지도 않았는데 긴 포신의 마모가 예상보다 심하게 나타났고 미 육군은 시제품 단계에서 접었습니다. 크루세이더, NLOS 캐넌, ERCA 24년 동안 3번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의 야포는 아직 팔라딘과 견인포로 버티고 있습니다. 팔라딘의 원형은 1960년대에 나온 M109.
문제는 그 24년 사이에 전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미 육군이 스트라이커 여단에서 쓰는 야포는 M777 견인포 155mm인데 티타늄 부품을 써서 4톤대로 가볍고 헬기로 매달아 옮길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포죠. 다만 장갑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리고 쏠 때마다 사람이 밖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이 어떤 부대인지 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해집니다. 바퀴 달린 장갑차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존재 이유인 부대. 여단은 몇 분 안에 진지로 옮기죠. 따라오지 못하는 쪽은 언제나 대포였습니다. The oldest branches of the military, it has not lost its relevance to this day. This is because no matter how you look at it, 70% of the enemy's losses are inflicted. 쏘는 순간부터 남은 시간이 몇 분입니다. 어떤 날은 몇 초.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M777이 약 152문입니다. 공개자료 분석으로는 그중 3분의 1 이상이 파괴되거나 크게 망가졌습니다. 방식은 거의 똑같았죠. 정찰 드론이 진지 좌표를 잡고 자폭 드론이나 포병이 그 자리를 때립니다. 옮기려면 포다리를 접고 견인차를 붙이고 사람을 태워야 합니다. 몇 분이 걸리죠. 그 몇 분이 요즘 전장에서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포병의 생존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쏘고 즉시 빠지기. 견인포는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죠. 성능 문제가 아니라 생김새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미 육군의 차륜형 자주포 사업 MTC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기동 전술포. 스트라이커 여단의 M777 견인포를 대체하는 사업이죠.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양산 물량이 최대 500문, 양산 계약은 2028 회계연도로 잡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업비를 10조 원 규모로 추산하죠. 조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바퀴로로 굴러가는 물건만 받겠다면서 방호 수준은 궤도형 팔라딘에 못지않게 요구했습니다. 가볍고 빠르면서 튼튼하기까지 하라는 뜻이죠. 쉬운 숙제가 아닙니다. 미 육군 장관이 의회에서 이 사업을 두고 한 말이 특히 분명했죠. 팔라딘이 15분 걸리는 일을 40초에 하는 물건을 보고 있다는 것. 진지에 들어가 쏠 준비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15분과 40초, 같은 인물을 놓고 22배 차이죠. 바퀴가 궤도를 밀어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궤도형은 궤도형대로 남죠. 다만 도로가 있고 빠르게 옮겨 다녀야 하는 부대에는 바퀴 달린 자주포가 들어갈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대포보다 먼저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쏠 것이 없다는 문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미국의 155mm 포탄 생산량은 한 달에 14,000발 수준이었습니다. 평시 기준으로는 충분했죠. 전쟁이 터지고 그 숫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한 달에 쓰는 양이 미국의 몇 달치 생산량이었으니까요. 미 육군은 증산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한 달에 10만 발. 결과를 보겠습니다. 올해 3월 실적이 한 달에 3만 6천 발입니다. 목표의 3분의 1을 조금 넘겼죠. 물론 늘긴 늘었습니다. 전쟁 전에 3배 가까이 왔으니까요. 문제는 목표선이 훨씬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왜 안 늘까요? 포탄 껍데기를 깎는 것만으로는 포탄이 되지 않습니다. 포탄 안에 들어가는 화약, 그 화약을 만드는 원료, 이 원료 공장들이 수십 년째 그대로였습니다. 미 육군이 이 지점에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조병창 부지를 민간에 빌려주고 그 위에 새 공장을 짓게 하는 방식이었죠. 지난 1월 그 계약의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아칸소주, 파인블러프, 조병창, 미 육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기창입니다. 여기에 하나디펜스 USA가 13억 달러를 넣어 공장을 짓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 규모죠. 만드는 것은 포탄 껍데기가 아닙니다.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구아니딘, 화약의 원료입니다. 이 원료로 모듈형 장약을 연간 36만 발분 만들 계획입니다. 미국 안에 없던 규모의 원료 공장이 들어서는 셈. 주목할 부분은 경쟁 상대. 이 입찰에서 하나가 제친 것은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미 육군 기지 안에 미국 회사를 제치고 한국 회사 공장이 들어갑니다. 예정된 일자리는 약 200개. 한화는 단계적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 산업 기반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과 지원을 함께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 공장이 MTC 폐 사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 육군이 찾는 것이 대포 한 대가 아니라 대포와 탄약을 같이 대 상대이기 때문이죠. 포는 20년을 씁니다. 포탄은 매년 필요하고요. 그러면 경쟁 상대를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건 독일제 RCH-155죠. 8바퀴 박서장갑차 위에 원격 무인 포탑을 올렸습니다. 승무원 2명, 최고 속도 시속 100km, 분당 8발. 가볍게 볼 물건이 아니죠. 성적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줄 물량으로 발주한 것이 54문입니다. 2022년에 18문, 이듬해 36문이 더 붙었죠. 2025년 1월에는 카셀 공장에서 첫 차량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도 산업 중심지로서의 독일에도 그리고 유럽에 있는 우리 모두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걸음입니다. 실전에 들어간 첫 사용자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시제품이 아니라 전장 데이터를 가진 물건이라는 뜻. 그리고 올해 영국이 72문을 골랐습니다. 금액은 10억 파운드에 가깝죠.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5,200만 파운드짜리 초기 역량 시험 계약을 먼저 맺고 올해 5월에 본계약으로 넘어갔습니다. 2달 전 발주는 유럽 공동무기 협력기구를 통해 KNDS와 라인메탈의 합작사로 갔습니다. 첫 인도는 2028년. 독일과 함께 차세대 야포를 확보하는 것은 나토를 강화하는 재무장이면서 동시에 영국 간의 고숙련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영국이 왜 이걸 골랐는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포신과 포미, 주퇴장치를 영국 텔퍼드 공장에서 만든다는 조건이 붙었으니까요. 영국 정부가 발표에서 앞세운 숫자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안에 만들어질 일자리 최소 500개. 이 영국 사업에 한화도 K9A2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탈락. 유럽에서 한화가 반복해서 부딪힌 벽이 이것입니다. 유럽 것을 산다는 원칙. 성능표를 아무리 잘 써도 심사표 밖에 있는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이 다릅니다. 다만 미국에 문턱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미국에는 자국산을 우선 사도록 한 오래된 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사는 물건에 미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죠. 그 비율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65%입니다. 2029년부터는 75%로 올라갑니다. 유럽의 벽은 정치였고 미국의 벽은 숫자. 미국 안에서 얼마나 만드느냐로 판정되죠. 그래서 한화가 낸 답이 공장이었습니다. 엘라베마와 아칸소 두 곳. 엘라베마주 오펠라이카의 유주공미디디 동장을 3년간 빌려 통합과 시험시설로 씁니다. 200만 달러 이상을 넣고 1단계 일자리는 약 40개. 아칸소는 앞에서 본 그 탄약 공장이죠. 대포는 엘라베마에서 맞추고 화약은 아칸소에서 만드는 그림입니다. 미 육군이 요구한 조건에 현지 생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성능이 아니라 부지와 설비로 답한 것. 정작 대포 이야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다룬 물건이니까요. K9MH, K9 모바일 하위처. 완전 자동장전 포탑을 체코 타트라의 8바퀴 트럭에 올린 자주포입니다. 숫자 하나만 찍겠습니다. 59초 동안 9발. 사람이 손으로 장전하면 첫 1분은 버팁니다. 문제는 두 번째 1분이죠. 155mm 포탄 한 발이 40kg대. 자동장전에는 그 편차가 없죠. 숫자대로 갑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붙습니다. 포신. 미 육군이 쓰려던 58 구경장포 기억하시죠? ERCA에서 포신이 달아접었던 그 길이입니다. 하나디펜스 USA는 미 육군 연구개발 조직과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58 구경장포를 K9 차체에 얹어보는 작업이죠. 미국이 자기 포를 한국 차체에 올려 시험한다는 뜻. 반동을 견디는지, 탄이 맞는지, 얼마나 버티는지를 미 육군이 직접 봅니다. 다만 이건 평가를 위한 협약이고 사겠다는 약속은 아니죠. 그 선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앞쪽을 봐야 합니다. 한국군 최초의 본격 자주포는 K55, 155mm 궤도형입니다. 이 자주포의 원형은 미국의 M109A2, 우리가 면허를 받아 만든 물건이죠. 1985년부터 삼성항공이 생산에 들어가 1000문 가까이 배치됐습니다. 그 회사의 방산 부문이 지금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어지죠. 당시 우리 형편은 단순했습니다. 설계할 사람도 만들 공장도 부족했으니까요.
면허는 있었지만 설계는 없었습니다. 도면에 적혀있지 않은 것을 따로 배워야 했죠. 그 과정이 다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 계열이 K9을 독자 설계로 내놓았고 1999년부터 우리 군에 들어왔습니다. 1989년에 개념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 지금 K9을 쓰는 나라가 11개국입니다. 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 루마니아. 2025년에는 베트남까지 들어왔죠. 한화디펜스 USA 사장이 미국 쪽에 내세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토 국가 5 중 4시 장거리 화력으로 K9을 쓴다는 것. 같이 싸울 나라들이 이미 같은 포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비와 부품이 그만큼 단순해집니다. 올해 4월에는 핀란드가 112문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약 9,400억 원 규모. 정리하면 이렇죠. 미국이 1980년대에 빌려준 설계로 시작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 살 수 있는 자주포를 만드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하죠. 이번 달에 나올 발표는 최종 계약자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 육군이 성능을 직접 확인할 시제품 제작업체를 추리는 단계. 2024년 10월에 성능 시험 계약을 받은 회사가 5입니다. 한화디펜스 USA, 아메리칸 라인메탈, BAE 보포스, LB 시스템즈 USA, 제너럴 다이내믹스. 올해 3월에 제안 요청이 나갔고 4월 하순에 제안서가 마감됐습니다. 시제품 계약은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고돼 있죠. 최종 계약자와 양사는 그 뒤입니다. 일부 매체는 최종 선정 시점을 2027년으로 보죠. 그래서 지금 수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첫 관문이죠. 미 육군 관계자들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업체를 직접 돌았습니다. 라인메탈, BAE, 한화, 제너럴 다이내믹스, 엘빗. 약속된 물건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물건을 보러 간 겁니다. 이번 사업의 성격이 여기 들어있죠. 한화가 미국에 판 지상 무기는 아직 없습니다. 항공 부품이나 정비 사업은 있었지만 대포처럼 큰 지상 장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이 도전 자체가 기록이 되는 셈. 미국이 자주포를 못 만드는 나라라는 뜻은 아니죠. 만들 수 있는데 3번 다르게 판단했고 그 판단의 값을 24년으로 치렀습니다. 포탄 쪽도 비슷합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래 쓰지 않던 설비를 다시 세우는 일이 그만큼 느렸던 것. 그 사이 한국은 면허 생산에서 시작해 자기 설계를 갖고 11개국에 팔았습니다. 누가 위고 아래인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 걸어온 시간의 결과죠. 이번 달 워싱턴에서 그 시간에 대한 첫 평가가 나옵니다. 1985년에 도면을 받아 첫 자주포를 만들었고 그 도면을 준 나라가 이번엔 우리 물건을 시험장에 세웁니다. 가르쳐준 나라와 배운 나라가 같은 선에 서기까지 40년. 결과가 나오는 날 그 소식도 시선 도달이 가장 먼저 들고 오겠습니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 그 40년을 어떻게 썼는지가 그날 드러나겠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